청취자님, 지금 머릿속으로 학창 시절에 수없이 봤던 조선시대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막 압록강이랑 두만강을 위쪽 경계로 딱 삼고, 네네, 그 칭숙한 모양이 있죠. 그렇죠. 그 아래로 한반도라는 형태 안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그 모양이요. 우리는 보통 지도를 볼 때 약간 엑스레이 사진처럼 완벽하고 딱 떨어지는 걸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검은 선으로 쫙 그어놓고 나누는 거죠. 네,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남의 땅, 아주 명확하고 흑백이 뚜렷하게요. 현대인들은 그런 명확함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세상의 영토라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 확실히 그렇죠. 선 하나 넘으면 막 법이랑 제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네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자료, 그러니까 300년 전 서양의 고지도 한 장 앞에서는 그 엑스레이 기계의 전원을 잠시 꺼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전원을 끄라고요? 네. 왜냐하면 18세기의 지도는 뼈를 딱 보여주는 엑스레이라기보다는 뭔가 열화상 카메라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와, 열화상 카메라요. 비유가 좋네요. 딱딱한 흑백의 선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또 경제적인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어디서 식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뜨거운 그라데이션의 세계랄까요? 이 지도를 펼치는 순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압록강 이남의 조그만 조선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지정학적 상식의 붕괴라고 할 수 있죠. 한반도라는 틀 안에 얌전히 갇혀있던 조선이 아니라 막 북방의 대륙을 향해 뜨겁게 에너지를 발산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역동적인 공간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기 앞서서 우리는 약간 객관적인 역사학자의 모자를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고지도 원본에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되게 민감한 영토 분쟁이나 역사 왜곡 논란이랑 얽힐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담겨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지루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현대의 특정 국가의 영토 주장을 지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300년 전이라는 그 특정 시공간에 만들어진 하나의 흥미로운 인공물, 그 자체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당대의 서양인들이 동아시아를 어떤 데이터로, 어떤 시각으로 인식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해독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그럼 먼저 이 타임머신의 배경부터 좀 맞춰보죠. 이 지도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제작되던 시기가 대략 18세기 초잖아요. 네, 조선으로 치면 숙종 임금 시대네요. 아, 숙종! 숙종 38년인 1712년에 그 유명한 백두산 정계비를 딱 세워서 청나라랑 국경을 획정하던 그야말로 변방의 긴장감이 엄청 팽팽했던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폭발적인 시기였어요. 오, 경제적으로요? 네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화폐 경제가 본격적으로 막 돌아가고 대동법 실시로 물류가 엄청 활발하게 이동하던 때였거든요. 아, 교과서에서 달달 외우던 그 대동법이 이 시기군요. 그렇죠. 나라 안팎으로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교차하던 진짜 살아 숨쉬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막 서양인들이 조선을 직접 샅샅이 돌아다닐 수는 없었을 텐데요. 당연히 불가능했죠. 쇄국 정책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해안선이나 내륙의 지명들이 지나가는 상인이 대충 귀동량으로 그렸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단 말이죠.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도를 만든 건가요?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 지도를 제작한 핵심 인물은 토마스 키친이라는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 런던에서 활동한 당대 최고의 지도 제작자이자 조각가였죠. 아, 토마스 키친이요? 영국 사람이군요. 네, 그냥 지도 제작자가 아니라 영국 국왕 조지 3세로부터 왕실 수로학자라는 공식 직함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가 공인한 지리 정보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왕실 수로학자라면 그 대영 제국의 해군이랑 상선들이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갈 때 기준이 되는 지도를 만들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신뢰도 면에서는 약간 당시의 구글맵 본사 수석 엔지니어 같은 위치였겠네요? 하하, 맞아요. 정확한 비유네요. 그리고 28세기 구글맵에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제공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1708년부터 1717년 사이에 중국과 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이요? 종교인들이 지도를요? 이게 그냥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당대 최고의 천문학, 기하학, 측량 기술로 무장한 엘리트 과학자들이었어요. 청나라 황제의 후원을 받으면서 막 천문 관측지구를 들고 직접 위도와 경도를 실측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발로 뛰어서 만든 실측 데이터였군요. 그렇죠. 그렇게 수집된 방대한 실측 데이터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런던의 토마스 키친이라는 그 최고급 기술자의 손에서 동판에 새겨진 겁니다. 아하,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이랑 현장 데이터가 결합된 결과물이네요. 자, 그럼 그 18세기의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가 만주 벌판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의 북쪽을 보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시각적으로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록강이랑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길림성 일대를 넘어서 저 멀리 북쪽 흑룡강, 지도상으로는 사할리안 울라라고 적힌 곳까지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네네, 제대로 보셨네요. 그리고 그 위에 가오리콰라는 큼지막한 글자랑 킹덤 오브 코리아, 킹덤 오브 코리아라는 영문이 아주 뚜렷하게 박혀 있네요. 가오리콰, 즉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국, 조선을 지칭하는 명백한 명칭입니다. 서양인들의 데이터 속에서 조선의 존재감은 그 반도 안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지도의 다른 나라들은 국경선이 딱 닫혀서 하나의 도형처럼 완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북쪽 흑룡강 너머의 조선 영토 맨 윗부분을 보면 테두리선이 아예 없습니다. 위쪽으로 뻥 뚫려 있어요. 이거 토마스 키친이 런던에서 동판 파다가 막 실수로 마무리를 안 한 건가요? 하하, 지도 제적의 문법을 안다면 이건 결코 실수로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 의도적인 거군요. 네, 동시 서양의 지도에서 경계선을 닫지 않고 열어둔다는 것은 테라 인코그니타, 즉 미지의 여력이거나 영향력의 한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뻗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와, 끝없이 뻗어 있다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의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당시 조선인들, 즉 고구려 후예들의 활동 반경과 문화적 영향력이 흑룡강이라는 물리적 강줄기를 넘어서 북방의 숲을 향해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반증이죠. 위로 뻥 뚫려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북쪽이 이렇게 유동적이고 열려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서쪽 경계선은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서쪽으로 가볼까요? 당시 서쪽에는 청나라라는 엄청난 거대 제국이 있었고 걔네들은 막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데 엄청 집착하던 나라였잖아요. 만약 조선의 그 열화상 카메라가 그렇게 뜨거웠다면 서쪽의 국경은 대체 어디서 충돌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지도를 서쪽으로 쭉 따라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청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대한 건축물, 만리장성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접하는 그 중국의 역사 지도들을 보면 만리장성이 동쪽으로 엄청 길게 뻗어서 거의 압록강 근처까지 맞닿아 있는 걸로 묘사되잖아요. 네네, 현대 중국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 토마스 키친의 지도에서는 만리장성의 그 성벽 아이콘이 요동반도 서쪽 끝 산해관에서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정확히 멈춰서 있습니다. 요동 땅 안으로는 단 한 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리 데이터는 만리장성의 진짜 끝이 산해관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산해관 동쪽, 즉 청나라가 자기들의 발상지라며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고 버드나무 심어서 울타리 친 그 유명한 유조변 일대마저도 지도에서는 전부 조선의 영역을 뜻하는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언어적 발자국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언어적 발자국이요? 지도에서 뭐 글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청나라의 첫 수도이자 만주벌판의 핵심 고점이었던 신양의 표기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신양 옆에 CHINNYAN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잠시만요. 심양을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쉰양 아닙니까? 쉰양. 그런데 CHINYAN이라면
이거 철저하게 조선식 한자 발음인 친얀 혹은 신양, 심양에 훨씬 가까운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베이징에 편하게 앉아서 문헌만 본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접촉하고 무역로를 조사하며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그때 그 땅을 부르는 명칭이 중국어 발음이 아닌 조선식 발음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 현지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적은 거니까요. 네, 지명은 단순히 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문화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화석이거든요. 그렇군요. 지명 자체가 조선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증거라는 거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제가 좀 삐딱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지도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지명을 조선식으로 발음했다고 해서 정말 그 거대한 만주랑 요동 땅에 조선의 군대가 막 주둔하고 행정력이 완벽하게 미치는 우리 땅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런던에 앉아있던 그 토마스 키치는 철저하게 서양식의 명확한 영토 개념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선극적이 좋아하는 유럽인이죠. 네, 어쩌면 동아시아 특유의 그 문화적 교류나 조공, 무역의 영향권을 서양인의 시각으로 약간 오해해서 그냥 이 땅의 주인은 조선이다 하면서 막 과장해서 분홍색을 확 칠해버린 건 아닐까요? 와, 그 부분은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예리하고 훌륭한 통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세기 동아시아의 국경 개념과 런던의 국경 개념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달랐나요? 네네. 유럽은 베스트팔란 조약 이후로 막 자를 대고 그은 듯한 절대적 주권이랑 하드보더 개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죠. 반면에 동아시아는 양국의 세력이 점진적으로 옅어지면서 교차하는 넓은 완충지대, 즉 회색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아,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열화상 카메라 비유가 여기서 딱 들어맞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분홍색 영역을 막 21세기식 잣대로 조선이 군대를 파견해서 세금을 걷었던 절대적 영토로만 해석하면 무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지도가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그 거대한 완충지대를 달구고 있던 핵심 에너지가 청나라가 아니라 조선의 것이었다는 거군요. 네, 만주 일대의 무역망, 인구의 이동, 언어적 지배력 등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조선을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깐깐한 서양 과학자들의 열화상 카메라에도 그 지역 전체가 조선의 영향권, 즉 같은 분홍색으로 찍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와, 이제야 퍼즐이 확 맞춰집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땅 따먹기가 아니라 누가 그 공간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호흡하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였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거대한 대륙으로 막 뻗어나간 북쪽이랑 서쪽의 거대한 스케일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 지도가 미시적인 디테일에서도 얼마나 정교하게 열을 감지했는지 바다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바다도 아주 중요하죠. 사실 대륙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거랑 바다라는 그 물리적 단절을 넘어서 섬까지 매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잖아요. 내륙을 거쳐 바다로 나가는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 이 지도의 무서운 디테일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먼저 한반도 내륙의 척추를 따라 내려가 볼까요? 네네. 당시 수도였던 경기도는 킹키타오로, 북방의 거점 평양은 핑양, 그리고 저 남동쪽 신라 천년의 고도 갱추오로 그 위치와 비중이 아주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 서양인들 발음이라 철자가 살짝 꼬여있긴 하지만 딱 봐도 어딘지 알겠네요. 킹키타오, 핑양. 그렇죠. 그런데 경주에서 위쪽으로 동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닷가에 피앙하이라는 항구 도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핑하이. 아,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평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 작은 어촌 마을을 왜 이렇게 눈에 띄게 기록해둔 걸까요? 큰 도시도 아닌데. 평해가 18세기 조선에서 가졌던 아주 특수한 해양학적 기능 때문입니다. 평해는 단순한 어촌이 아니었거든요. 조선 조정에서 울릉도와 동해안 일대를 순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견하던 관리들, 즉 수토사들이 배를 띄우고 출항하던 국가 공인 해양 전진기지였습니다. 아, 국가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관문이었으니까 그 국경과 영토를 조사하던 예수의 선교사들의 데이터망에 아주 중요한 공식 포인트로 딱 걸려들었겠네요. 맞습니다. 수토사들이 배를 띄우던 곳이라면 그 앞바다의 묘사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니 와, 네. 평해 바로 앞바다, 이스턴 씨,
동해 한가운데 아주 작지만 분명한 두 개의 섬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릉도랑 독도군요. 네네. 토마스 키치는 평해라는 출항지와 그 바다 너머의 두 섬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는 당시 서양의 공인된 지도 제작 시스템이 독도와 울릉도를 명백한 조선의 영토적 질서 안에 편입시켜 놓았다는 아주 생생하고도 객관적인 물증이죠. 진짜 대단하네요. 바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남쪽으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 쪽으로 시선을 쭉 내리다 보니까 한반도 남해안이랑 일본의 규슈 사이에 꽤 커다란 섬이 하나 있습니다. 투엘리타오라고 적혀 있는데 위치상 이건 대마도네요? 네, 대마도 맞습니다. 그런 건데 좀 이상합니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일본 쪽에 훨씬 가까운 걸로 아는데 이 지도에서는 거의 한반도 남해안에 바짝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치에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아니면 당시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색상입니다. 청취자님도 상상해보세요. 지도에서 일본 본토는 연두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마도는 과연 어떤 색일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조선 본토부터 만주 펄판까지 덮고 있던 바로 그 분홍색이랑 완전히 똑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네, 분홍색이죠. 당시에 동판에 막 색을 입히는 작업은 굉장히 비싸고 수고로운 공정이었을 텐데 왕실 수로학자가 대충 붙들고 물감이 남아서 막 칠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18세기 지도 제작에서 컬러 코딩은 오늘날의 데이터 시각화만큼이나 정교한 정치적, 경제적 소속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호였습니다. 대마도를 일본이 아닌 조선과 동일한 분홍색으로 칠했다는 건 의미가 크죠. 와, 런던의 최고 엘리트들이 파악한 글로벌 지리정보망 속에서 대마도가 조선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궤도 안에서 공전하는 섬으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대륙을 향한 뻗어나가 못지않게 바다를 향한 영향력 역시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맙소사, 북쪽으로는 흑룡강의 그 숲을 향해 끝없이 열려있고 서쪽으로는 산해관까지 만주 벌판을 다 아우르고 동해의 독도랑 남해의 대마도까지 하나의 거대한 분홍색 열화상으로 막 타구르고 있던 나라. 이 300년 전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반도라는 작은 프레임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살았던 제 자신이 약간 억울해질 정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내일부터 당장 만주 벌판으로 달려가서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놓으라고 막 영토 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아유, 물리적인 흙과 돌을 되찾자는 식의 흡수한 제국주의적 발상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지도의 진정한 의미를 동양의 오래된 철학, 맹자의 한 구절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 맹자요? 네, 맹자는 만물을 모두 내 안에 갖추고 있으니 자신을 돌아보아 진실하다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을 품을 만한 거대한 호연지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호연지기, 그러니까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이 물리적인 막 평방미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반경의 크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압록강을 넘어서 대륙과 교역하고 언어적 지배력을 행사하던 상상력, 그리고 거친 바다를 건너 섬들을 관리하던 진취적인 기상. 이 지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배웠던 되게 수동적이고 닫혀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 속에서 주변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며 역동적으로 호흡하던 진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사적 거울인 셈입니다. 아,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청취자님,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그어놓은 선,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라는 어떤 작은 반도 안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두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네, 진정한 자부심이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대한 진짜 크기를 올바로 직시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18세기의 지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능성이 지도에 열린 북쪽 경계선처럼 한계 없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 이 300년 전 지도가 현대사회에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만약 이 18세기의 권위 있는 서양 지도 한 장이 우리가 평생 동안 이건 완벽한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교과서 속 지정학적 상식을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막 절대적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현대의 수많은 사회적 상식이나 역사적 사실들 중에서 전혀 다른 시대의 렌즈, 혹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각도의 렌즈로 딱 들여다보았을 때 그 실체가 완전히 다르게 혹은 정반대로 뒤집힐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와. 우리가 진짜 단단하다고 믿고 딛고 서 있는 상식이라는 땅이 언제든 새로운 시각에 의해서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는 무서우면서도 가슴 뛰는 이야기네요. 청취자님, 오늘이 오래된 지도를 통해서 마주한 그 거대한 분홍색의 파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 전문가님이 던지신 그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세상은 정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크기가 맞습니까? 무한히 뻗어나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